FOMC 결과는 환율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달러가 순간적으로 약세가 됐고요. 비트코인은 반대로 대단히 강해졌습니다. 앞으로 환율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규 미주은행 상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제가 꾸준히 밤에 4시서부터 팔로우업을 했는데요. FOMC 결과가 나오자마자 달러 지수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면서 원화가 또 반대로 강세가 됐습니다. 일단 이번 영향으로가 함께 앞으로 원달러 환율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달러를 진단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침에 예. 연준의 성명서 뭐 이거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어떻게 국제금융과 환율에 영향을 줄지를 조금 잠시 보시면은 예. 이번 연준 FOMC 회의는 역시나 이제 최근에 급등했던 채권 금리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장을 달래느냐가 주 관심사였습니다. 그렇죠. 시장으로 볼 때는 특히나 그런 의미에서 점도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고요. 하지만 연준의 파월 의장은 뭐 1월달 FOMC 회의 그리고 2월달에 상원과 하원의 위원회에 출석해서 한 발언 그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또 불식시켰고요. 예. 그대로 기준금리와 그리고 양적 완화 QE 1,200억 달러에 이르는 채권 매입 프레임도 그대로 지속하고 동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기대대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니까 예. 주식시장은 환호를 한 거고요. 그래서 S&P 500 그다음에 다우지수 사상 최대치 경신하고요. 예. 그리고 환율은 달러가 이제 다시 약세로 돌아가게 된 거죠. 하지만 뒤집어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어저께 주식이 이렇게 최대로 오르고 그다음에 다른 자산들은 또 약간 반대적인 무브멘트를 가지긴 했지만 기준금리와 양적 완화는 동결하고 유지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성장률이나 아니면 코어 인플레이션율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성장률도 약 2% 이상 올랐고 6.5%대로 실업률도 고용 실업률도 약 1.7%나 이렇게 떨어진 그런 수치를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로 볼 때는 또 거꾸로도 볼 때 표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없이 이렇게 가지고 나가는 스탠스를 유지하면서도 내적으로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테이퍼링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나면 조정이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장하고 지금 괴리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서 시장 사실 어떠한 이슈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볼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에 가장 민감한 상품은 채권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장기 채권은 이것을 보여주는 시장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채는 계속 급등을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주식이라 여타 자산에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영향이 있게 되고요. 달러 원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기축통화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적인. 그래서 원화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급격한 환율 변동에 또 이렇게 대비를 하셔서 환해지나 이런 거에 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글쎄 FOMC 결과가 나오고 달러가 좀 약해지고 했던 거는 아마 순간적인 형태일 거고 시간을 지나 보면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의문이 남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달러 인덱스가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90서부터 92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 이제 달러가 아직까지는 방향을 못 정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는 그 국제금융의 전환기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제는 그런 전환기가 좀 이렇게 확실히 접어든 이런 양상으로 보입니다. 전환기라고 하면 이제까지 코로나19 이후에 예. 진행되어 왔던 양적 완화 그리고 초저금리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거기에 이제는 접어든 벌써 들어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지금 채권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그 수면으로 올라와서 논의가 되고 있는 자체가 그런 전환점에 벌써 들어와 있다는 것을 예. 증명을 해주고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뭐 기준금리가 아직 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테이퍼링이 아직 뭐 시행도 안 시작되지도 됐는데. 예, 그런데 왜 전환기냐? 왜냐하면 시장이 벌써 그것을 그렇죠. 받아들이고 예, 예, 있기 예. 때문입니다. 예. 항상 정직한 거는 어떤 예. 말을보다는 시장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시장과 연준, 그다음에 세계적인 모두 중앙은행들이나 정부들 간의 이런 조율이나 그런 거에 따른 이제 금리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산의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달러 원 환율은 당분간은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일단은 상승하는 그 자산에는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이 약해지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죠. 예, 그렇죠. 채권이 약해지는 것을 미리 알고 투자하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예. 그 투자자들은 채권의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에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달러원 환율은 다시 상승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현재도 지금 1,100 밑으로 갔던 연말 1,100 밑에 있었던 환율이 연초부터 1,100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예. 그리고 지난달만 해도 1,100 원대 약간 위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1,140원까지 지난 그 주에 갔었고요. 예. 어느 정도 1,120원 이상, 1,130원이 무리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2, 4분기 들어서 1,150원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금리가 안정되면 그 다음에 채권 쪽으로 투자가 늘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이제 미국의 장기 금리가 지금 꾹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도 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대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에서 뭐 어떤 수준에서 막는다라고 하는 거는 연준이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충 어느 정도 수준 정도가 되면 실제적으로 자금의 이동이 일어나고 이럴 거라고 지금 상무님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좋은 질문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이것을 한번 보시죠. 그 SLR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완적인 레버리지 그렇죠. 비율. 예. 이 규제를 갖다가 작년 3월달에 미국에서 이게 연준에서 이걸 갖다가 풀어줬습니다. 예. 이 보완적인 레버리지 비율이란 거는 각 은행들이 맞춰야 되는 레버리지 비율 중에서 국채에 해당되는 부분을 빼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채에 대한 부분을 빼줬으니까 이만큼 SLR 비율을 갖다가 높게 이렇게 해준 그런 영향이 있는데요. 이게 만기가 3월 말입니다. 근데 이번 그 FOMC에서 특히나 이것도 많이 그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예.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언급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다른 대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실 것으로 연정을 해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연장이 안 되면 은행들로서는 국채를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더군다나 지금 그 상승 국면에서 더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유의해서 저희가 앞으로 다음 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제 저희 그 파월 의장 아까 그 파워풀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 자막으로 나가신 것 같은데요. 파월 의장의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4월 달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격한 변동이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 괴리가 심하기 때문에 이 괴리를 갖다가 연준이 어떻게 많이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어느 정도 이것을 갖다가 저한테 고집스러우실 만큼 지금 다시 그 원칙을 갖다가 이렇게 고수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장과 맞춰 나갈지가 상당히 재미있는 관심거리고요.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좀 바뀐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그 파월 의장의 그 견지는 좀 약간 그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프레임워크 자체가
어차피 코로나19라는 이 사태가 처음 경험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이제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은 미리 시장을 앞에 내보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비처기적 위험이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도 실제로 성장률이나 아니면 실업률이나 여러 가지 지표를 미리 보고 seeing is believing 이렇게 보고 나서 이렇게 행동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 경제 성장률 6.5%,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2.2%, 그런데 기준금리는 0.25%,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SLR은 그냥 연장하고 그다음에 1,200억 달러의 돈을 계속해서 시장에 푼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안 맞는 그림이 이래 가지고 말이죠. 사실은 예, 비현실적일 만큼 공포스럽습니다. 예, 그렇죠. 네.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제가 봤을 때는 좀 하나의 그 그릇에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아닌 게 조금 좀 이게 좀 걸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비트코인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가 또 조금 이제 후퇴를 하기도 했다가 어제 그 FOMC 결과가 나오면서 갑자기 한 2,000불 정도 또 뛰었다가 막 이런 형태이거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비트코인도 이제 가상 통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가상 통화인데 그 CBDC가 이제 발행이 되고요. 예. 중앙은행의 이제 그 디지털 그 통화가 이제 발행이 되는데 둘 다 디지털이면서 아직 비트코인은 코인이라면은 사실은 통화, 그렇죠. 돈이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인데 저는 사실은 비트코인을 돈으로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이걸 통화로 인정을 해주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돈으로 실제로 쓸 수는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물물교환식으로 다른 어떤 것을 대행을 해서 이렇게 중간에 B2B 형태로 매매를 할 수는 있어도 이것을 갖다 통화로 현금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느냐,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문제와도 사실은 대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아직은 위험성이 남아 있지만 예. 많은 부분의 코로나19 이후에 비트코인이 영역을 갖다가 많이 확대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예. 가격이 오른 거 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옐런의 발언이라든가 아니면은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님도 거기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워낙 이게 매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 그 중요한 금융기관들조차도 이것을 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매를 많이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장에서 이것을 갖다 제도권으로 들여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런 예. 과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과정이 일어나면 더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자산 측면 쪽에서 보면은 예. 조정이 일어나는 금리나 여러 가지 문제와 결부해서 마냥 상승할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글쎄 비트코인 제일 처음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교환의 수단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그 개념은 거의 포기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그 다음으로 전진한 게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가치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금리를 비롯한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고 예.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변정규 미주어은행 상무였습니다.